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이혜수의 시사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지역신문 살펴봅니다. 120조 원이 투자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가 경기도 용인으로 사실상 결정되면서 대신에 SK하이닉스가 청주에 10년간 35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을 받아들이는 지역사회의 입장을 각 신문마다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충북일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보도하고 있고요. 충청타임즈는 고령화 시대에 따른 간병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투데이 정치살롱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함께합니다. 여야 5당 지도부의 미국 방문 성과, 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관련된 뉴스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대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충북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안 좋은 상태인데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청주의 낮 기온은 영상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혜수의 시사투데이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시사투데이와 함께하십시오. 충북의 오늘 또 내일이 보입니다. 여러분께선 지금 충북의 아침을 여는 시사 프로그램 이혜수의 시사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시사투데이 주파수 89.3, 92.1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와 카카오TV에서 이혜수의 시사투데이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인터뷰 전문과 다시 듣기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종대의 정치살롱 정의당 김종대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그 미국에 다녀오시느라고 일정상. 네.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정말로 드물게 결방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결방한 적이 없으신데. 네. 지난주에 네. 이제 미국 다녀오시느라고. 네, 그렇습니다. 일요일 날 다시 오셨다고요. 예. 예. 그 문희상 국회의장 포함해서 이제 여야가 5당 대표들이 다 함께 가셨죠? 그렇죠. 네. 정의당에서는 그럼 이정미 대표하고 김종대 제가 의원께서? 갔고요. 네. 자유한국당은 이제 원내대표 나경원 원대표가 왔습니다. 네네. 김병준 대표가 안 왔죠. 네네. 예, 바른미래당도 손학규 대표가 아니라 그 원내대표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김관영? 김관영 네네. 원내대표가 오셨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정동영, 이정미, 이해찬 네. 나머지 당은 당대표가 오셔가지고 5당 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미국에서 한 목소리로 평화를 이야기했다는 거. 네. 이건 뭐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니까. 헌정사에 처음이다. 헌정사에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좋은 협치의 선례를 안겼다. 그 외국 가서는 비교적 좋은 모양을 만들었는데 국내로 돌아오는 순간 네. 이때부터 또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네. 이런 어떤 그 상황을 보였는데 어쨌든 국내 정치가 이렇게 그 공전되고 있을 때 밖에 나가서 같은 테이블에서 한반도 문제를 얘기했다는 거는 정문을 이렇게 한 겁니다. 짜장면이 맛있어, 짬뽕이 맛있어. 네. 이렇게 얘기한 걸 국내 언론은 어떻게 했느냐. 낸시 펠로시 짜장이 아니라 짬뽕이 맛있다고 했다. 이 정도 차이예요. 이 정도 차이입니다. 네. 자,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낸시 펠로시가 북한의 의도와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냐 아니면 비무장화 이게 이제 가로 열고 불완전한 비핵화냐 네. 이렇게 물은 겁니다. 물은 비무장화는 잘 그러니까 안 쓰는 용어인데 그게 낸시가 이 북핵 문제에 대해 잘 몰라요. 전문가가 아니라 용어가 상당 부분 팩트도 그렇고 부정확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핵을 갖고는 있대. 핵 물질이나 뭐 어떤 형태로든 갖고는 있고 능력도 갖고는 있대. 미사일을 쏘고 핵 실험을 하지 않아서 이걸 무기화하는 거를 자제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건 불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비핵화가 곧 낸시 펠로시가 이야기한 비무장화랑 이제 뜻이 같은 겁니까? 디밀리터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쓰는 바람에 혼선이 생긴 겁니다. 네. 그런데 주어는 일관되게 북한이었어요. 남한이라는 주어가 없어요. 여기서 한 문장이에요. 네. 그런데 한국 언론에는 어떻게 소개되냐면은 낸시 펠로시 북한은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의 비무장화를 의도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도가 이게 나왔죠. 진의다. 네. 이렇게 보도가 나오니까 짜장면 싫고 짬뽕이라 그랬다. 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돼버린 거거든. 예. 그런데 없던 주어 남한이 쑥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김종대 의원 말씀은 낸시 펠로시는
물어본 거군요. 물어본 거예요. 네. 우리가 답변을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게 의문문이 평문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없던 주어가 들어가니까 같은 문장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건 간단한 영어 해석 차이인데 완전히 다른 의미가 돼버렸습니다. 아무리 낸시가 그래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은 사사건건 반대한다 그러지만 아니 북한이 이런 비핵화는 다 기만으로 해가지고 남한 무장 해제시키기 위한 어떤 기만책이다. 이 정도 주장까지는 안 가요. 아이 그래도 민주당의 어떤 품격이지 어떤 의심을 하는 발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한의 비무장화라는 게 왜 튀어나왔느냐. 그런데 배석하고 있던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백승주 의원이라고 우리 진의를 전달해야 되는데 또 정치 공세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말을 낸시가 한 걸로 이렇게 둔갑을 해버렸어요. 네. 그게 이제 12일 날 같은 날 저녁에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그 5당 대표가 다 있었고 배석한 의원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각자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낸시 만난 얘기가 온통 화제였어요. 예. 그때 자유한국당 측의 발언이 낸시가 비무장화, 무장해제 발언했다. 그러니까 무장해제가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남한을 지칭한 거다. 이러니까 다음날 언론에 그냥 남한의 비무장화를 따옴표 넣고 주장했다. 이래 실제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아니 이런 가짜 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지금, 완전히 예. 새빨간 거짓말이지. 예. 완전히 가짜 뉴스예요. 그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이제 어떤 의제들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테이블에서 대한민국의 비무장화는 전혀 이야기가 나오는 아니 그런 얘기는 것들이 나온 적도 아니잖아요. 없고 누구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돌출 발언으로 자기가 한 얘기를 낸시 펠로시 의장이 했다 그래버리니 예.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펠로시가 트럼프의 그 북미 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건 아니었어요. 전혀 아닌 것 같던데요. 네,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긍정적이지 않다는 뜻이 뭐냐면은 검증이 안 됐지 않았느냐.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에비던스, 즉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어떤 그 검증 내지는 투명성 또는 어떤 그 근거를 요구하는 걸로서의 공세고 이거는 미국의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 우리는 안 그럽니까? 우리도 국내 정치에선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음모론적으로 이걸 뭐 전복시키기 위해서 북한의 진짜 의도는 남한의 비무장하다 이런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그 이제 하노이에서 27일, 28일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돼 있는데 미국 내 여론은 아직까지 냉소적이고 네. 좀 회의주의적 시각이에요. 과거에는 만나지 말려고 아주 부정적인 시각이었는데 그것이 조금 완화돼 가지고 그건 만나서 잘 되겠어? 뭐가 나올 게 있어? 이런 식의 그 회의적인 냉소적 분위기로 돼 있는데 이건 좋아진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해 보면 미국 내에서 과거에 이 북한과의 문제는 대북 문제는 어떤 대화로 풀어야 된다는 건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거고 우리가 낸시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렇게 바뀐 건 트럼프 개인에 대한 어떤 불호가 있어서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재작년에 유엔 총회 연설에서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화형과 분노를 이야기하면서 뭐 징벌을 해버리겠다,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그 막말을 해대니까 그때 민주당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 품격 떨어진다. 북한하고 대화 좀 해라. 네. 외교로 해결해라. 그랬던 언론 정당이 요즘은 막상 트럼프가 대화를 하니까 이번에는 또 잘 되겠어? 아니 북한에 말려드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트럼프가 하면은 anything but 트럼프, ABT 정책이죠. 네. 예, 이런 그 태도로 하는 거는 미국의 국내 정치의 폐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미국에 갈 무렵에 1월 12일 날 뉴욕 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양당 정치가 이제 거의 극단의 상황까지 왔다. 자, 2월 12일 날 낸시 펠로시를 만났을 때 미국은 셧다운 상태였습니다. 그랬었죠. 이 셧다운이 뭡니까?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그 장벽 예산 하나로 부딪혀가지고 연방정부를 마비시켜버린 이머전시 비상사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가 극단의 시기에서 15일 날 그 봉합되기 전까지 가장 양당 간의 감정적 앙금이 심했던 시기예요. 요때 민주당 하원 의장을 만났는데 트럼프 얘기만 하면은 눈에 불꽃이 튀어버려요. 그냥 저기 그러지 않아도 트럼프한테 당한 그 모멸과 그 어떤 그 굴욕감과 그 전용기 안 내준 것도 있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은 미 하원 의장은 연례적으로 중동에 방문을 해가지고 미군 부대를 위문합니다. 이게 연례 행사예요. 그런데 이때 그 군용기를 내주게 돼 있는데
비밀리에 갑니다. 군용기를 타고 비밀리에 가는 거거든요. 일정이 공개되면 위험해지니까. 네네. 그런데 트럼프가 저기 트위터에다 뭐라고 썼냐면 며칠 날 하원 의장이 중동에 간다는데 나 군용기 안 내준다. 민항기 타고 가라. 이랬다. 이러는 바람에 일정이 다 공개되고 결국은 낸시가 중동에 못 갔어요. 꽉 났죠. 그러니까 아니 더럽고 아니 꼽기로 치자면은 정치하면서 이분이 올해 나이가 80이거든. 그 하원 의장 취임식 할 때 손녀들 데리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어떤 그 할머니 80 여성이 내가 정치하는 동안 이런 몸을 가면 천당에 보겠다. 그러니까 나 더럽고 안 입고 와서 안 가. 이러면서 셧다운 사태. 예, 이렇게 그 진행이 되니까 사실은 우리 여야 관계보다 더합니다. 이게 바로 양당제의 폐해예요. 그래서 하원 의장 만나는 자리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열심히 설득했죠. 그다음에 낸시 펠로시는 90년대 말에 하원 정보위원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고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20년 전 얘기고 지금은 북한이 경제 우선 전략으로 선회했고 그때와 다르다 북한은 이런 얘기를 또 자꾸 일깨워주면서 한번 가보셔라. 페리 프로세스라고 있었다. 그게 미국의 클린턴 민주당 정부가 대북 그 접근 정책으로 내놓은 프레임인데 대북 대화의 원조는 당신들 아니냐. 근데 트럼프가 한다고 해서 왜?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란 말을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표현은 좀 다르게. 그런데 트럼프라는 단어만 나오면은 민주당은 경기를 일으키는 이런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화가 어려웠어요. 다음 주에 이제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물론 다음 주에 또 출연하시면 이야기 나누겠지만 어떻게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하 언론에서 마치 27일부터 진행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는 완결판이 나오리라는 이런 어떤 그 과도한 기대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너무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웬만한 합의는 공동 합의문에 앞으로 실무회담을 통해서 풀어간다 이런 방향으로 나올 겁니다. 그게 대체적으로 한 두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이 자리에서는 안 나오고 이후에 관련 당사국끼리 협의한다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다음에 경제제재 완화 조정도 이것도 지금 경제제재 해제는 아예 입에도 못 올리고 완화 내지 조정 정도가 가능한데 이것도 유엔 안보리나 어떤 관련 기구를 통해서 협력해 나간다. 이런 정도가 최대치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조금 우리가 의외의 기대를 할 수 있는 분야는 북미 관계 개선인데 양국이 대표부나 연락사무소 정도를 워싱턴과 평양에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어떤 합의는 기대해 볼 만하지 않느냐. 이게 제 생각인데 대체적으로 이런 세 가지 아젠다도 포괄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에 제시할 것은 비핵화의 로드맵을 어떻게 가져가겠다. 그다음에 이 로드맵의 상응 조치로 미국은 앞서 얘기한 세 가지를 어떻게 풀어가겠다 하는 의견 교환이 있고 거기서 대체적인 합의가 되면 정상 간의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실무회담으로 떠넘길 겁니다. 그러면은 북미 정상회담은 왜 하는 거냐? 그동안에 6개월간 방치돼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미국 가가지고 낸시 펠로시가 너무 화제가 돼서 그렇지 더 중요한 만남은 스티븐 비건 대북 협상 특별대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비건 대표를 통해서 북한하고 12가지 의제가 협의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중에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제제재 완화, 종전선언, 그다음에 양국의 관계 개선, 대표부 설치 이런 얘기가 다 들어있다. 이런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12가지 이상의 아젠다를 실무회담에서 협의한다는 정도의 정상 간 합의. 그러니까 일종의 구속력 있는 합의라기보다는 다음 단계 실무 협상에 물꼬를 터주는 이런 정도의 합의가 될 겁니다. 지난 6개월간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비건 대표 얘기 중에 제가 흘려들을 수 없는 거 한 가지 뭐냐면 지난 6개월 동안 이렇게 북미 관계가 방치돼 있다는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가 없다.
이번에 내가 평양 가서 처음으로 대화를 했다. 그런 이야기했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싱가포르 김정은 트럼프 회담 이후로 북미가 한 게 없는 거예요. 6개월간 서로 그냥, 기싸움만 한 거예요. 손 놓고 있었던 거군요. 그게 이번에 처음에 생산적인 그 대화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의 실무적인 라인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주는 선이지, 이게 뭐 정상회담에서 무슨 뭐 한반도의 팔자를 바꿀 그 완결판이 나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요거 빅딜, 뭐 스몰딜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예. 뭐 빅딜 이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빅딜이라는 건 이제 그 큰 방향 차원에서는 빅딜이죠. 네. 포괄적 로드맵과 미국의 상응 조치가 교환되는 이런 정도의 어떤 그 딜이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건 앞으로 한다는 뜻이지 이 정상회담에서 완결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런 점들을 좀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지,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이 핵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모멘텀을 계속 강화하고 정상 외교가 그걸 지켜주고 있다는 것만 해도 큰 성과라는 겁니다. 예. 뭐 경제 제재 해제 같은 부분 조금 이야기가 되고, 또 연락사무소 설치만 돼도 괜찮은 성과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사실상 이럴 때 문재인 정부는 조바심이 나죠. 우리는 빨리 철도도로 연결을 해가지고 한반도 종단 철도가 대륙 철도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유라시아 철도 공동체를 꿈꾸고 있고,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갈 곳 없는 투자자본들이 북한을 향해 들어가 선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예. 이제 일본이나 중국 자본이 북한에 물밀듯이 들어올 건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남북한이 협력을 해가지고 경제 협력의 선점, 이걸 어떤 선투자를 통해서 선점 효과를 누리고 싶어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지금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지부진해지면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오면 강대국들이 먼저 거기에 접근해 버리면 한국이 개털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우리가 조바심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 조금 더 속도를 냈으면 하는 게 사실 뭐 문재인 정부 입장이고 많은 그렇습니다. 분들이 바라는 걸 텐데, 네. 이제 여의치 않고 차근차근 한 발씩 가야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방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실까요? 네, 예. 뭐 할 얘기는 많지만 네. 다음 주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네, 네, 네. 해서 마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18 망언이 있었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예. 예. 지금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전당대회도 예정이 돼 있고, 전당대회 이제 합동 연설회에서도 네. 후보들의 좀 센 발언들이 나오고요. 네. 네. 뭐 익히 언론에 다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그 5.18에서 북한 특수군이 600명 내려왔다고 주장하는 진만환 박사를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끊임없이 옹호하고 비호해 왔습니다. 그래서 5.18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자는 거, 뭐 그런 말을 뭐 청주의 모 정치인조차 하고 계시니까 제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참 뭐 이제 3.1절이 일주일 뒤입니다만 민족 정기가 어디로 갔고, 우리의 소중한 민주주의적 이 어떤 그 우리 사회의 민주적 정통성, 그러면서 이 공동체 유지의 최소한의 존립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합리적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이런 어떤 그 역사 왜곡, 사실 왜곡, 그다음에 혐오와 어떤 그 뒤집기, 이런 어떤 그 발언이 5.18 망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백주대낮에 말이죠. 제1야당에 의해서 주장이 되고, 또 일부 정치인들이 옹호하다가 망언 내지는 비호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로 연결이 됐는데, 거기서 나온 막말 뭐 망언들은 제가 일일이 거론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왜? 이게 관심사거든요. 저는 이제 한국 정치가 저성장 시대에서 어떤 사회 갈등이 우파 포퓰리즘의 어떤 득세로 연결되고 있다고 봅니다. 유럽에서 어떤 난민이 유입되고 성장의 시계가 멈추는 순간 극우 정치가 기승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프랑스와 독일에서 극우 정치가 거의 제1야당 수준까지 약진을 해버리니까 나머지 정당이 연합해서 집권을 겨우 막아내는 이런 수준까지 변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는 어떤 하나의 어떤 역사적 사실에 편승해서 어떤 태극기 부대로 지칭되는 하나의 극우 포퓰리즘이 이제 제1야당의 헤게모니를 차지해버렸다. 지금 자유한국당 분위기는 오로지 태극기 부대 눈치 보기의 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한국당 내에도 중도 보수 내지 개혁적 보수, 합리적 보수의 어떤 그 가치가 남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예. 그런 어떤 합리적 이성으로 그래도 보수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발언권을 압도해버리는 야유 또 폭언, 막말 이러면서 그냥 태극기 부대가 쫙 깔아버리니까 모든 후보들이 그 눈치 보며 절절매는 이런 극우 포퓰리즘의 근본주의 정당으로 뭔가 넘어가려는 조짐을 보였는데 마지막 안간힘을 쓰면서 넘어가지만 않고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 순간 국민 여론이 아주 뭐 대경 실색,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이죠. 그게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이 되고요. 예. 이제 지지율은 그런 상황에서 조금 하락은 하지만 그 이제 태극기 세력으로 대표되는 극우 쪽의 결집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안에서 아직도 그래도 소수고 주류는 아니다. 네. 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그러면 주류로까지도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류 정치 메인스트림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자기가 이런 어떤 여론을 주도하고 관리하면서 핵심 가치를 장악한 걸 주류라 그러는데 태극기 부대는 사실 소수입니다. 사실은 소수고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을 다 점령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거친 그 공세적인 행태와 그다음에 굉장히 결집도가 높은 이런 어떤 조직력을 과시하면서 여차하면은 자기들과 관점을 달리하면 허리를 부러뜨려 버릴 수 있는 어떤 맹렬한 기세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순간에는 그것이 사람들한테 카타르시스를 주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양상으로 이게 들불처럼 번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는 모든 여야 원내 5당이 있고 많은 군소정당들이 있습니다만은 길바닥에서 24시간을 헌신적으로 목청 터지며 외치면서 정당 활수할 수 있는 당은 지금 대한애국당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맹렬합니다. 예. 그 정도로 헌신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SNS상에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각종 어떤 그럴듯한 음모론과 거기에 이제 그것이 마치 어떤 아침에 선지 해장국처럼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르신들한테 왜 그런 집회에 나가십니까 물어보면 갔다 오면 속이 시원하다. 이상하게 다 풀린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이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시고 또 과거의 향수를 갖고 계시고 또 그 시절에 이제 많이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현대의 복잡하고 번거롭고 까다로운 민주적 절차가 불편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옛날에 한복 곱게 차려입고 꽃가옷 입고 나라님 위해서 투표를 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우리 보릿골게 넘은 것을 이렇게 추억하는 그런 면에서는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은 내 보물덩어리거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세상이 우리를 몰라준다는 상실감에 굉장히 어떤 그 나름대로 그 소외된 의식이 그 집회만 나가면은 속이 시원하게 풀리고 마치 안마의자에서 30분 있다가 나온 것 같은 분위기. 이러다 보니까 자꾸 그리로 쏠리게 되는 거고 그래도 그 주머니에 꼬깃꼬깃 넣어둔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꺼내서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들이 뭔가 자존감을 일깨우도록 사회가 배려해 줬으면 태극기 부대로 안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노인네라 그래서 밀치고 우리가 무시하고 이러니까 결국 그분들도 이제 과거의 어떤 그 향수를 쫓아가지. 아니 그러면 가요 무대 즐겨보는 분들이 저기 요즘 신세대 랩을 듣겠습니까? 그거는 문화적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분들의 산 인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태극기 부대가 그것을 장악하고 교묘하게 흡인력 있게 해줌으로써 이제 세를 형성하고 제1야당을 통해서 약진하고 돌파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터치다운이 돼버린 것이죠. 그 태극기 부대에 대한 어떤 그 스탠스, 입장을 두고서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김진태 후보 의원이 대변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자유한국당 지지층 상대로 하면 여론조사가 2위까지도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유감스러운 거는 자유한국당 내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자정하고 승화시킬 수 있는 내적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속수무책으로
이런 태극기 부대 야유와 함성에 당 대표까지 절절매는 이런 상황까지 갔거든요. 합리적 민주적 공론의 건강한 에너지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김진태 의원 뭡니까? 사실은 지금 징계위원회, 당기위원회 회부되셔야 될 분이잖아요. 김순례 의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애꿎은 초선 의원 이종명 의원 한 명만 말 한마디 잘못했다 지금 징계를 받고 출당됐어요. 제명된 것이죠. 그거 하나 제대로 처리하고 2명은 뭐 오히려 더 활개를 쳐버리니 이런 어떤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런 면에서 어떤 우파 포퓰리즘으로 튀어오르는 이 기세를 가지고 분위기를 잡았다. 물론 당 대표까지는 안 되겠으나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둘지 모르겠다. 예. 지금 그런 형국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결과 그리고 또 북미 정상회담 결과 가지고 다음 주에 이야기 더 나누시는 걸로. 네. 하죠. 예. 정치살롱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